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반쪽 국회. 반쪽 국회 단독 개원 얘기죠?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국회를 단독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첫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야당이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반쪽 개원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전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을 선출을 했거든요. 네. 이건 역시도 국민의힘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재석 192명 중에 190명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그대로 쏙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한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또 국회 부의장으로는 이하경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몫이거든요. 네. 선출했는데 반대로 국민의힘, 즉 여당 몫 국회 부의장은 또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안 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경태, 주호영 의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공개적으로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이게 왜냐면은 원구성 협상도 어려운데 나 국회 부의장 할게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를 했거든요. 원구성 협상 해보자 이렇게 주재를 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내일 자정까지 밤을 새서라도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라 원구성 협상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원구성 협상이 꼬이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진 22대 국회. 그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21대 국회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전체를 다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은 지금 쟁점이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렇게 세 개라고 하는데 아주 속내로 좀 들어가 보면은 네. 운영위원장 쟁탈전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방위원장까지는 넘길 수 있다는 좀 이런 게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운영위원장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셋 중에 하나라면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다 못 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냥 좀 간단하게 분위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취재에서 좀 들은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원들한테 딱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은 또 용산에 딱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뒤쪽에 다른 주체들이 있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민주당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원식 의원이 그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 의원이 안 됐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당이랑 어떤 좀 주고받는 협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명분이 없이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예를 들어 주고 운영위원장은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야당 쪽 인사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없어도 이미 국회의장이 민주당 쪽 편을 들어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못 주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을 내준다? 물론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못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장까지 내준다라고 했을 때 뭐 노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론에선 그래 뭐 협상 잘했네 이렇게 뭐 양보했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용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운영위원장을 내주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뭐 안건마다 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 부르고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예 타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로 가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인사들을 운영위는 안 부를 된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 모두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팽팽하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국회의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는 이런 일까지 있고. 김주일 평론가, 네. 어떻게 내다보세요? 다음 주 중에 저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빨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결정된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이제 한 달 걸렸거든요. 그때 미래통합당. 근데 그렇게 지금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박수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나 당원들 분위기가 양보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게,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되게
지금 많아요. 예를 들면 방송 3법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이게 왜 방송 3법을 바로 이거 공포 즉시 이게 효력을 발휘하게 해놓은 이유가 지금 8월 달에 KBS 이사들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 이사들이 지금 다 교체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문진이라면 그러니까 MBC 사장. 예, MBC 이제 이사장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장이 바뀌면은 사장도 또 경영진이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배 체제가 바뀌니까 뭐 기타 등등해서 그 외에도 지금 뭐 처리해야 될 특검법들 뭐 등등등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한두 달 시간을 끌는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전화 보존 연한이 1년이에요. 네. 그러면은 작년 7월 31일에 통화 많이 하고 8월 2일에 통화 많이 했잖아요. 8월 2일 날 자정되면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특검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는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우원식 그 뭐 국회의장도 지금 뭐 그러니까 내일까지 합의하고 지금 다음 10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때 본회의 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 거의 정리돼 어떤 식으로든. 근데 야당이 민주당이 단독 그러니까 18개 다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뭐 중진 의원이 해준 얘기가 좀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당원들 의견 반영하고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옳고 그름도 아니고 그냥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적이다. 네, 그걸 거스를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당원들의 뜻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뭐 내주거나 뭐 양보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불가항력, 뭐 불가피한 정도 상황. 어느 정도로 잘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지 이걸 거부할 수는 없다. 흐름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김준일 평론가가 다음 주 어떤 식으로든 아마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군요. 지켜보기로 하죠.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 박순봉 기자. 어제 그 국민의힘의 지도체제와 관련된 논의가 화제였습니다. 네. 새로운 지도체제의 논의가 떠오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총 3가지 안이 됐는데 네. 황우여 비대위가 이제 총 3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지도체제가 단일 지도체제입니다. 대표 1명 그리고 다른 트랙으로 최고위원들 뽑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인 1표가 아니고 대표에게 권한이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체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의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예전에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 이거는 리그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이제 투표를 한 다음에 네. 1등이 당 대표가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대표실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표 최고위원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최고위원들 중에 1등 대표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 대표도 1인 1표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당시 봉숭아학당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이 9명이 어떻게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친박 대 비박 대 갈등이 굉장히 좀 치열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게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인데 즉 이제 잡종이라는 얘기잖아요. 두 개를 합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현재 방식대로 리그는 2개로 치릅니다. 그러니까 네. 당대표 리그가 하나 있고 최고위원 리그가 있는데 당대표 리그에서 나온 사람 중에 1, 2등을 2등까지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 1명, 부대표 내지는 뭐 표현들은 좀 다양한데 당대표, 부대표 이렇게 놓고 또 최고위원 리그에서는 최고위원들을 뽑고 이런 구조로 가자라는 겁니다. 대표와 부대표 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 리그에서 1등 외에는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등까지는 살리자.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건지 이걸 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일단 흥행에 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좀 일반론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견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실제 출마를 한다라고 네. 하면 나머지 유력한 주자들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안 나와버리면은 혼자 나와서 독주를 하게 되면은 전당대회가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2등까지 기회를 주게 되면 그래도 좀 유력한 주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게 일단은 조금 이제 이해하는 선회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이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도 체제 변경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력한 사람이면 제가 무조건 될 것 같으면 단일 지도 체제가 당연히 좋죠. 혼자 이겨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대표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집단 지도 체제를 가든 네. 혹은 하이브리드 체제를 가든 권한을 나누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향후에 한동훈 체제가 왔을 때 좀 더 견제하는 그런 수를 만들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흥행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행간으로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뭐 견제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권한을 나누는 방향은 다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 결정이 돼요? 아니에요. 이제 7일까지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일까지. 지금 이제 특위가 있거든요.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비대위로 넘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비판의 지점이 한 가지 좀 뭐 인상적이었던 거 좀 전해드리면은 그 2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부대표가 됐다 이 사람이 네. 별로 권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1등이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고 2등이 별로 표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리그를 1부 리그에서 뛰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부 리그에서 잘 뛰어가지고 굉장히 득표율이 높은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두 가지가 좀 섞여 섞여 있다. 있어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까지 떠오른 이 상황. 김준일 평론가. 저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 흥행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시더라고요. 저 인터뷰해봐도 결국은 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참패 후에 안 좋은데 이거를 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전당대회다. 반드시 여기서 흥행해야 된다. 이런 좀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도 네. 올림픽 이후에는 뭐 다들 거기에 관심이 쏠릴 테니 여기에 좀 관심을 쏟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제가 전당대회를 올림픽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에 이제 신경 쓰는 건데 이게 이 명칭이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오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다, 절충형이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백업 대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황우여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당대표가 맨날 6번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나가면 또 지도체제 붕괴하고 하니까 그 부대표를 둬가지고 대표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비대위는 하지 말자. 예. 그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백업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호칭은 여러 개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시절 이게 이제 집단지도 체제가 2005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2016년까지 됐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집단지도 체제가 장단점이 극명한데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김무성 대표 이제 보좌관이었잖아요. 네.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하고 당시에 집단지도 체제로 2인자였던 이제 수석 최고였던 서청원 의원하고 완전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숭아학당이다, 당나라당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을 정도로 하니까 이제 싫어하는데 황우여 대표 때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1기 때도 그때 그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황우여 대표랑 뭐 최고위원이 이해훈, 심재철, 정호택, 유기준, 한기호 그러니까 별 잡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있었던 집단 지도 체제를 경험한 대표와 그렇지 않은 대표 사이의 간극이 크군요. 예, 그거를 경험했던 의원들도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런 해석들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친윤들도 이거는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건데 이게 그러면 2명 다 만약에 비윤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비윤으로 보통 보니까 한동훈 한 명, 친윤계 후보 한 명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봐야 된다. 지금 아예 친윤 후보가 뭐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뭐 아예 지금 누가 나올지 오리무중이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면은 여러 명이 친윤들이 들어가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단일 지도 체제면은 최고위원들의 다 이를테면 친윤들이 장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인자와 2인자가 다 비윤이면은 뭐 약간 뭐 이런 셈법들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한동훈 견제용이다. 뭐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뭐 이런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류가 생각보다 많다. 이게 이제 내일까지 논의를 하고 결국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하여튼 지금으로서의 최대 쟁점은 이게 됐더라고요. 지도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그런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좀 많이 들은 얘기는 사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업적을 좀 강조하려는 측면이 크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흥행에 제일 초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또 주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있고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심평 변호사 이분이 진짜 대통령의 뭐 멘토였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었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만약에 비대위원장 하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발이 좀 수면 아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 얘기해도 크게 반발 안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이 나선다는 그렇죠. 것에 대해 그러니까 네. 신변 변호사는 친윤계 후보가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당선 가능성일 것 같은데 그게 높을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기로 하고 그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아브레우 입국. 액트지오라는 탐사 분석 회사, 네. 지질 탐사 분석 회사의 대표가 입국을 어제 했습니다. 네, 어제 한국에 왔고요.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에 그러니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포항 영일만에 이제 석유가스 매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분석을 담당한 회사의 대표가 이틀 만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네. 어제 공항에서 일부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왜 왔느냐. 일단 여러 가지 의문이 한국에서 제기돼서 방안을 결정했다.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이 실제로 높으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다만 비밀 유지 때문에 자세히는 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내일 할 걸로 보여요. 네. 내일 산업부 주관으로 이제 오전 10시에 이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들 보면은 지금 이제 야당은 좀 정치 쇼다. 그리고 또 역술인 천공까지 엮어가지고 대여 공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여당은 뭐 기대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또 역시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부 얘기들을 좀 다른 얘기들, 네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말고 다른 얘기들 좀 전해드리면은 네. 민주당 뭐 중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나쁠 게 없는 카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진 의원도 자기는 이제 석유나 가스가 뭐 있더라도 경제성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년에 실제로 시추를 한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파봤는데 있긴 있었는데 경제성이 낮다 이러면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는 굉장히 좀 잘 활용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민주당 인사의 말. 네. 그 반대로 또 국민의힘의 뭐 중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 네. 이 브리핑은 산자부 장관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자체가 시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는데 너무 빨랐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용산이 좀 조급해 보인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국민의힘의 지적이고. 네. 그래요. 김준희 평론가. 네. 어제 보셨죠? 입국하는 장면. 네, 예. 어제는 뭐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고 간단하게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심해와 관련해서 지금 뭐 깊게 탐구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역시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라고 하니 정부가 이거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 이제 시사인이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8광구하고 6-1광구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미 시작한 게 2007년부터고 예. 산업부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은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와 함께 2009년에도 여기를 시추한다. 그리고 2014년에도 시추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다 파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보도는 뭐냐면은 우드사이드가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철수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회사인데 이거는 채굴권을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다 파봤더니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 지분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드사이드 다음에 지금 이 아브레우 박사 액트지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우드사이드가 어느 정도 회사냐면은 1954년에 창설이 됐고요. 네. 2022년 매출액이 168억 달러고 순이익이 65억 달러예요. 물론 이게 이제 다 그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석유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석유 개발 회사인 맞아요. 거고 아브레오는 탐사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인 거니까 같은 동급 회사는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 매출액이 많은 거는 예.
실제 지질 탐사도 하고 거기에서 개발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석유를 뽑아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는 거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이익이 달린 거니까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런 건데 액트지오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라고 하고 작년에만 이제 뭐 70억 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물론 이 아브레우 박사의 어떤 전문성을 뭐 의심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그럼 뭐가 바뀐 거냐 도대체 이게 세계 굴지의 회사가 손을 놓고 나버렸는데 아브레우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무슨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내일 기자회견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브레우 박사가 이제 답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인 오늘 전문가 한 분과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증들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일 기자회견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